지금 중국이 그러면 외환위기라는 걸 겪게 될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고를 쌓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 3조 달러라는 숫자가 2016년도에 3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3조 달러예요. 들어온 달러를 어딘가로 퍼낸 거겠죠. 망하지 않는다면 좋아지는 거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위기의 역사를 쓰신 이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과 함께 앞으로 이 위기들이 과연 남긴 씨앗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고리로 다음 위기로 연결됐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말 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세계적인 위기로는 뭐 정말 너무나도 큰 네네. 위기였고 이 인상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요걸 좀 따져보면 닷컴 버블이 불러온 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서요?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는데 그린스펀이 만들어낸 유산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닷컴 버블 때부터 이어져 왔었던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한번 잠깐 그럼 닷컴 버블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닷컴 버블은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울 때 미국 경제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미국의 성장 산업으로 전 세계 자금이 쏠리면서 만들어낸 현상이거든요. 혁신의 나라 미국이라는 그 테마를 갖고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었던 주식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그나마 성장의 엔진이었던 미국까지 주저앉으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증권사 연간 경제 전망 보잖아요. 그렇게 글루미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글루미하거든요. 이건 뭐 염세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진짜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린스펀이 당시에 6.5%까지 올렸던 금리를 1%까지 빠르게 낮춰요. 이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면 이게 이제 유동성이 흘러나오는 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엔 어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가서 고이게 돼요. 근데 유동성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손실이 날 것 같은 곳은 절대 안 갑니다. 아무리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했어도 손실이 날 것 같은 데는 당연히 안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깨져 있던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가서 고일 걸 찾았던 거죠. 그럼 다른 어딘가에 가서 고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개가 보였던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조금씩 완화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의 자금 쏠림을 만들어낸 게 1번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그럼 더욱더 많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가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게 되고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던 거죠. 이 풀려있던 유동성이 그 다음엔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중국 경제가 중국이 2001년도 말부터는 WTO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미국이 중국이 WTO에 가입할 걸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하기보다는 이제 격려를 많이 해줘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존에는 전 세계의 대비를 크게 하지 못하다가 WTO에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중국 앞에 열리는 거죠. 그럼 수요가 크게 열렸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생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생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노동, 토지, 자본이 필요할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이면은 저렴한 저가 노동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지 않습니까? 토지는 당연히 풍부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본인데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중국 쪽으로의 투자 자금의 유입을 낳을 수 있었겠죠. 아까 풀려있는 유동성이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경제 쪽에서 생산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신화로 이어졌던 겁니다. 저가 제품들을 갖다가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는데 결국엔 수요와 공급을 바라보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제품들이 흘러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수출을 하면서 원자재라든지 중간재를 대는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한번 크게 비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돈들이 이머징 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고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너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미국 경제도 너무 뜨거워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미국에서도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 가까이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갖다가 만들게 되고 이제 2006년도 초중반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시차를 두고서는 계속 에코처럼 메아리처럼 파생금융시장에도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2007년도, 2008년도를 거치면서 금융위기로 진화하게 됐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닷컴 버블 당시에 자산 가격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니까 돈을 많이 풀었고 이렇게 풀었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고 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돈이 결국에는 파생금융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팽창하게 되면서 이게 금융위기에 이 씨앗을 갖다가 잉태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번에 2023년의 상황하고 좀 비교해 볼 때 네. 이 닷컴 버블은 증시만 버블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만 버블이었고 뭐 거기 따지자면 중국이 네네네. 좀 돈 네. 많이 물러갔는데 지금은 보면 증시도 엄청나게 급등한 상황이고 네네. 부동산도 그렇죠. 엄청 급등했고 네네네. 중국으로도 지금 돈이 몰려갈 대로 다 몰려갔다가 지금 빠져나온 상황이라면 그때랑 비교해 보면 세 군데 다 돈이 몰려가 있는 상황이네. 네네. 닷컴 버블로 비교하면 이게 어떻게 현재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일단 뭐 닷컴 버블하고 지금은 좀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이렇게는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 달리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기업들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 부분은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죠. 네. 트라우마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걸 시작을 하게 되냐면 금융기관들한테 자본을 갖다가 많이 쌓도록 종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FOMC 같은 데서도 아마 금융기관 자본 늘리는 데 대한 논의가 통과가 될 텐데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지금도 자본이 풍부하지만 더욱더 자본을 크게 늘리고 신중하게 대출을 해주고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게 만든 거거든요. 소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규제를 많이 면제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SVB 사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번졌지만 금융위기 때처럼 이 대형은행들이 지금은 자본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게 이제 막 리먼이나 베어스턴스나 모건스탠이나 이렇게 초대형 은행들이 막 무너지는 상황들 그런 게 재현되기는 당분간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생에는 얼마나 사실진 모르겠지만 내 생에는 금융위기를 다시 보긴 쉽지 않을 거다. 가장 큰 이유가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 생에는 금융위기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융위기와 같은 그렇게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그 코멘트를 좀 보면서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자본을 쌓았고 굉장히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디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2008년도 당시에 그 안이함과는 사뭇 다르구나라는 분위기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형태의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금융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과거의 08년도와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낮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금융회사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했다 그랬을 때 와, 미국 금융회사들이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검해봐야 될 변수가 있다면 인플레이션. 네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야 그래도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오건영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9%였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6월에 이게 3%까지 내려왔죠. 그럼 거의 6%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12개월 만에. 그럼 2개월에 거의 뭐 1% 가까이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 2%의 물가 목표까지 사실 그럼 지금 3%면은 고지가 머지 않았어요. 네. 두세 달 지나면 이거 2% 내려오겠네?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지 일부 전문가분들은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더 이상 돈 워리.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관점에는 조금 동의를 하기 좀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하면 100점 만점이라고 해볼게요. 수능 시험 100점 만점인데 이게 20점에서 70점까지 올리는 게 어려울까? 70점에서 100점까지 올리는 게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70에서 100 올리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이상한 거죠. 50점을 올려야 되고 30점만 올려도 되는 건데 왜 30점 올리는 게 어려운가? 왜냐하면 변별력 높은 문제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인플레이션도요. 변별력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막판에 잘 내려오지 않는 게 임금인데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연 4.4%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이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럼 3에서 2로 내려올 때는 이 변별력 있는 임금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겁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직이 많아요. 그럼 이제 참고로 이직을 하면 제가 아는 버전에서는 이직을 했을 때는 약간씩의 임금 인상을 갖고 움직인다고 해요. 근데 맞는 게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면 이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직이 많아졌다는 게 1번이고 최근에 미국에서 노동 파업, 그죠? 스트라이크가 되게 많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고
노동쟁이 같은 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었는데 최근에 노동조합들이 다시 강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서 임금이 쉽게 안 내려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어쩌면 되게 탄탄하게 만들면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조금은 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이제 금방 내려올 겁니다.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높은 물가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해 보면 어떤가 싶고요. 연준도 그래서 실제 물가에 대한 전망을 바라볼 때 뭐 다 내려왔는데 뭐 호들갑이야 이게 아니라 내년 말 정도가 되어도 2%로 내려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내후년 정도에야 2%로 수렴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일각에서 보고 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황하고 유사하다. 이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하고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가격이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올라 있고 그때 당시 금리가 5.25였는데 지금 5에서 5.2였는데 여기서도 더 올릴 것 같잖아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준의 과잉 긴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과잉 긴축이 일어났었을 때는 부채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다 보면은 마치 금융위기처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외견상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요인은 분명히 저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만큼 이어지려면 그때 당시에는 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일부 떨어졌을 때도 은행의 자본이 금방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고 그 은행에서 뱅크런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08년도도 기억을 해보시면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했는데 그날 리먼만 파산한 게 아니에요. 메릴 린치가 BOA에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G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게 금융위기의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작은 금융기관들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른바 신용이 경색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돈이 안 돌잖아요. 부채가 많은데 풀려있는 돈조차 돌질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거대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의 자본 구조가 탄탄한 편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도 웬만한 걸 통과를 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뭐 일시적으로 약간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겪을 수도 있지만 금융위기처럼 은행들이 막 무조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들이 거대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럴 가능성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오른 자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중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는 경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매크로 펀더멘탈이 많이 나아진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고민이 많다면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냐 이번에 드디어 그런 얘기도 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중국이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고 해서 이런 통제된 경제에서 혹시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그렇다면 이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경제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세계에도 미치는 여파가 있는 건지 이렇게 2단계로 좀 궁금한데요. 제가 마켓을 본 게 2004년부터 봤거든요. 2004년도 4월, 5월 달부터 봤는데 그때 신문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차이나 쇼크였어요. 중국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근데 그 얘기가 98년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98년도에 이제 중국의 4대 은행의 부채 문제가 있었거든요. 중국이 만들어낸 제품을 해외에서 수요가 소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 국내 수요로 메우려고 하는데 중국 국내 수요가 약하니까 이게 전부 다 과잉 재고가 된 거죠. 이 과잉 재고에 대한 기업들한테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다 부실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망한다. 이제 이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던 건데 98년에 나왔고 2003년도에 사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감기잖아요. 근데 그게 특히 중국 경제한테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마켓을 보지 않아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과거 그때 당시에 통계 자료들을 보면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차이나 쇼크 얘기가 있었고 2015년도에 중국 경제 정말 힘들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산한다, 무너진다, 뭐 위기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러면 외환 위기라는 걸 겪게 될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를 상당히 많이 쌓고 있습니다.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쌓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 3조 달러라는 숫자가 2016년도에 3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3조 달러예요. 그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돈이 어디로 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럼 무역 흑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바라보면은 첫 번째는 들어온 달러를 어딘가로 퍼낸 거겠죠. 그래서 이제 1대1로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달러 대출을 해주면서 투자를 한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투자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해외 투자를 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중국 이제 국제금융공사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숨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달러화를 그 국영은행들한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누군가가 매도를 쳐줘야 돼요. 그럼 달러를 팔면서 위안화로 사들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강해지니까 환율 방어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라든지 외환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국영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쏟아내면서 환율 방어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5조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외환의 여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일 내에 뭐 거대한 위기로 번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마찬가지로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면 좋아지는 거냐?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디플레이션 같은 케이스는요. 국진민퇴라고 하죠. 국영기업들은 진출을 하고 민영기업들은 퇴각을 하는 이 국진민퇴의 과정에서 보시면 국영기업들보다는 민영기업들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훨씬 좋은데 생산성, 효율성, 대외 경쟁력 이런 것들이 높은 민영기업들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중국의 채용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금융시장이 아직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금융시장하고 달라서 마구잡이로 돈이 유출입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갖다가 너무 크게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23년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정말 예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뭐 오데사 항구까지 막 폭격하고 이런 거 보면 더 격화되는 것 같고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상 기후도 있고 지금 세계 경제가 뭔가 좀 예전하고 다르다 이런 네네.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혹시 현 시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어떤 약한 골이나 뭐 네.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서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21년도로 잠깐 돌아가 보면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물가가 막 올라갈 때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중앙은행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가가 6, 7, 8월에 걸쳐서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게 맞나 보다 이랬는데 8, 9월을 거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소설 같은 얘기지만 미국에 허리케인 아이다라는 게 찾아와요. 멕시코만에. 그 멕시코만에 찾아왔던 허리케인 아이다는 우리는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카트리나. 네. 2005년도에 뉴올리언스를 뒤집어 엎었던 네. 거거든요. 네. 그것보다 정제유 시장에 준 충격은 컸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꺾여 내려오던 인플레이션의 모멘텀이 반대로 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둔화돼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래서 앞서 이제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기후변화 이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게 평소처럼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할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다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조금은 좀 시장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들이 좀 있죠. 전쟁이 이어질 것 같고 오펙은 감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게 국제유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유가가 63불까지 내려갔던 게 배럴당 지금 WTI 기준으로 78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1년 동안 물가가 계속 내려오는 것만 봤거든요. 이게 꼬리를 말아 올릴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꼬리를 말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났다 했는데 이게 더 이어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오랜 기간 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병이 고질병이다라고 하면은 완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아서 안 아프다가도 갑자기 아프고 조금만 무리하면 갑자기 아프고 이러잖아요. 저는 인플레이션도 고질병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2%로 내려왔다가 언제든지 뛰고 2%로 내려왔다가 또 언제든지 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가는 금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럼 금리가 2%, 5%, 고금리 저금리가 반복이 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은 금리가 내려와서 저금리가 장기화됐었어요. 그럼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기면 설비 투자를 할 때 부담이 적거든요. 근데 금리가 요동을 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재무적인 관점에서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환율이 오르는 게 좋으세요? 내리는 게 좋으세요? 처음에는 되게 어렸으니까 유치한 그런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답은 똑같아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이 돼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래야 의사결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기업인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건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의사결정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게 어쩌면 이제 우리가 되게 방심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높으면 어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 오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이게 고착화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리스크들 그게 에코처럼 우리한테 좀 주는 교훈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엔화의 약세를 바라보면은 외환위기 때를 좀 기억이 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닷컴 버블 때의 기억이 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금융위기 때의 기억이 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70년대에 대한 기억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막연하게 그럼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하고 그때 당시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때 당시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지금 괜찮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아픈 기억 속으로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경계감, 교훈들. 그러니까 역사는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한테 던지는 반면 교사나 아니면 경종을 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가자.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기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위기의 역사의 저자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